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이라고 그러죠. 이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에 주둔 미군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현재 2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 규모의 이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이 서욱 장관의 이런 답변은 26일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년 만에 공동성명에서 관련 표현이 삭제된 것이 이 주한미군 주둔의 변화가 있다는 의미인가? 이런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서욱 장관은 이 SCM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답변에서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 그러면서 미국은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병력의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이 서욱 장관은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를 명시한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들어서 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마는 국방부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우리 국방부도 사실상 이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 서욱 장관의 답변 내용 가운데 특정 국가에서의 일정 규모 미군 병력, 이 말은 사실상 한국에 고정된 붙박이군이죠. 주한미군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미국이 주한미군과 같은 붙박이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을 한반도 바깥으로 빼내서 이 중국 견제와 같은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도록 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한미 양국 국방부 사이에 이런 논의가 오고 갔다는 것은 이미 미국 정부가 한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일부를 한국 바깥으로 빼내서 운영할 수 있음을 이미 시사한 것이고요. 한국 국방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미군 감축설은 미국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데요. 인도태평양 육군의 향후 설계에 관한 정책 보고서가 지난 7월 17일 공개돼서 주목을 끌었었습니다. 한국 언론에는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소에 직접 발주한 보고서입니다.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상세히 이 보고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략연구원이 발표한 육군의 변신,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역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중국에 맞서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합동군의 영내 전진 배치 태세와 역량은 일본과 한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때 제2의 한국전쟁 발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배치셈법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여기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는 무책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한미군 같은 붙박이 배치는 중국과의 초경쟁 전략 또는 무력 충돌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서는 반드시 유용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 이후로 대부분의 전진 배치 미군 전력이 중국의 반적군 반지역거부 그러니까 A2AD 우산 아래에 있는데 재래식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역량 그리고 잠수함 전력, 유인, 무인 공중체계의 표적 내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내 배치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내 장소와 연결된 심층성과 선제 공격으로부터의 회복할 수 있는 재생성, 특정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히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기민성,
한 곳의 전력이 완벽히 소멸되더라도 보충할 수 있는 잉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내에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력 경쟁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인데 현재 추세를 감안한다 그러면 중국이 2028년에도 미국의 가장 필연적 도전자로 남아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유럽 전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별 그렇게 의미가 없고, 북한은 계속 핵과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체계의 실전 배치를 지속하겠지만 재래식 전력은 오히려 유축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방위戦법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앞으로 한 10년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중요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죠. 또 이 두 나라에 대한 대처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대중 전략 전환에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야기 이 보고서는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될 핵심 협력국을 지목했는데요. 여기는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을 꼽았습니다. 다만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공동의 위협 인식을 공유하면서 당장 전략의 통합이 가능한 나라는 호주, 일본, 타이완 3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제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북한과 연계에 대해서는 강한 잠재성을 보유한 전환적인 동맹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의 초경쟁이라는 관점에서는 변화가 제한적이고 단기적 적용에 머물 것이라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면서도 주한미군 감축과 직접 연계된 대목이 뭐냐? 전략의 통합이 가능한 나라로 호주, 일본, 타이완의 3개 나라를 지목하면서 한국을 제외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외교적 용어로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쉽게 표현하자면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과의 연계성 때문에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곧 한국이 적극적인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반중 및 대북한 전략에 있어서 강하게 맞서지 않는다 그러면 어차피 중국을 향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주한미군을 호주, 일본, 타이완 같은 나라들로 분산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주한미군의 감축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전략적으로도 친중, 친북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미국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조건 없는 종전선언을 대통령부터 주장하고 대통령 특보라는 자도 주한미군의 감축은 타당하다고 말하니까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한국이 원하는 바 그대로 주한미군 감축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도 주한미군은 이 순환 배치 형식으로 미군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순환 배치 주기는 9개월입니다. 미국 본토기지 기갑 여단을 선박과 항공편으로 한국에 이동 배치하는 형식인데요. 약 5천여 명의 병력과 M1A2 전차, M2 브래들리 포병 전투 차량 등이 함께 움직입니다. 가장 최근의 순환 배치는 10월 15일에 조지아주 포트스튜어트 기지 소속의 미 육군 제3보병사단 예하 1기갑 여단이 한국에 순환 배치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순환 배치 방식을 활용해 가지고 주한미군을 쉽게 감축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사실상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이 남침할 때 예상되는 주요 길목에 배치돼 가지고 인계철선으로서의 전쟁을 억제해 왔다는 거죠. 미군은 그런 표현을 참 싫어합니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다 이동할 때도 인계철선을 맡을 미군만큼은 전방위에 배치해 줄 것을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계철선이 순환 배치되는 주한미군의 2사단 기갑 여단입니다. 이 9개월마다 순환 배치될 때 기존 배치된 군사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배치돼야 될 미군이 한국 땅을 밟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은 1차적으로 5천여 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건 미군의 인계철선이 사라진다는 의미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 전략의 일대 전환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현재 순환 배치된 기갑여단은 최신형 전차인 M1A2 90여 대, 그리고 보병 전투장갑차 M2A3 90여 대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전력이 최전방에 사라진다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 언제 오판할지 모르는 위기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한미 방위 조약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자동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국민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개입합니다. 사망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인계철선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그 미군을 감축해 버린다 그러면 한반도 상황은 언제 어떻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모르는 초위기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한미군의 감축 상황이 오면 이걸 북한의 비핵화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리고 이수혁 주미대사 등이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뭐 주한미군 몇천 명 줄인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지금도 주한미군이 많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줄인다면 미군이 바로 그 인계철선을 없앤다는 것이니까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주한미군의 다음 순환 배치는 내년 6월입니다. 그때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한미군 감축을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있죠. 그런데 이 국방수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행 국방수권법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 한국, 일본 등 이런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 등의 예외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국방장관 이런 조항들을 입증하면 주한미군 감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별히 현재와 같이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원하거나 합의해 준다 그러면 곧바로 시행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한미군을 본토로 철수시키는 것이 아니고 반중국 전선의 국가들, 이를테면 일본이나 호주, 그리고 만약에 미국과 타이완의 국교 재개에 따른 조치로 미군 주둔을 한다 그러면 타이완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런 방안들이 검토된다 그러면 미국 의회도 반대할 이유조차가 없어집니다. 한국에서 본토로 이동하는 것이 문제지 반중국 동맹국들로 이동하는 거 이건 문제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갈수록 주한미군 감축 이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4일 미국과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태호 2차관, 양동안 양자 경제 외교국장 등 이런 외교부 간부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경제 문제를 논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에 너무나도 큰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료까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미국이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 관련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미국이 중점적으로 강조한 내용들은 모두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 빠진 핵심이 뭐냐면 5G와 클린 네트워크 문제였습니다. 미국 자료를 보면 미국은 한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굵은 글씨로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미국은 대중 정책에 있어서 협력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이 화웨이 같은 중국산 통신 부품을 쓰지 않는 모범 사례로 KT와 SK텔레콤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부품을 사용하는 LG U+를 겨냥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이 5G 이 클린 네트워크 문제를 왜 발표해서 쏙 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친중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서도 5G와 클린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것 자체를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G,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드렸던 LG U+에서 5G의 화웨이 기기를 못 쓰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런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이 이미 미국을 떠나서 중국의 품에 안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제 분야가 이럴진데 외교, 국방, 안보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묻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어찌 반중국 동맹 참여를 논의할 수 있겠냐는 거죠. 미국의 핵심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한국과 어찌
국가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한국을 위해 주한미군의 생명을 과연 맡길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지금 미국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최근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핵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주일 미군과 함께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존재하는 동북아 안보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주한미군의 역사적 본질과 전략적 효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과거 미 행정부의 전략적 실책과 역사적 결단이 점철된 가운데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됐다.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연결선, 이게 애치슨 라인인데 이 애치슨 라인으로 한다고 선언했다.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는 전략적 실책이었다. 이는 결국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는 6.25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해리 트루먼 미 대통령이 전쟁 발발 이틀 만에 6월 27일 성명을 통해 참전과 파병을 전격 결정했다. 미국의 이런 역사적 결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래전 지도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6.25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정전협정 체결 논의가 시작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이 아닌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정전을 강력히 반대했다.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압박을 해오자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의 조건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직후인 8월 8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임시 조인됐고 10월 1일 공식 체결됐다. 이로써 북한의 위협 그리고 남침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한국 주둔이 공식화한 것이다. 그리고 한미 양국 군대가 한몸처럼 움직이며 응집력을 보여주었기에 북한에 의한 제2의 6.25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한국은 안보 걱정 없이 경제 발전에 매진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민주화까지 이룩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본질은 남북협력을 방해하는 해방군이 아니고 한반도의 안전판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지도층에서는 주한미군이 남북 평화의 방해꾼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존재하죠. 심지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마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한미군 감축이 남북 교류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순 전 주일대사는 자신의 SNS에 주한미군 감축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라고 쓴 겁니다. 북한도 여기에 숟가락을 놓고 있죠. 지난 7월 10일 북한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 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정책 철회대 조미 협상 재개 틀로 고쳐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김여정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게 뭐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한미동맹이 포기와도 직결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민족공조론이 주한미군 감축을 거쳐서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한미동맹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 수순이 어떻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우리 국방부가 민족공조론을 앞세워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동의했다는 것은 이 어두운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오늘 정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